네, 지난 시간에는 국제 분쟁이 무엇인가, 또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 분쟁 해결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다양한 해결 수단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이런 수단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세기, 20세기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들은 크게 보통 외교적 수단과 사법적 수단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교적 수단 내에서도 제3자 분쟁 해결에 제3자가 개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제3자의 개입 여부 없이 분쟁 당사국이 직접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 수단이 바로 교섭입니다. 니고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 협상이라고도 하고 교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교섭 국제법에서는 교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교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쟁이 발생하면은 보통 분쟁 당사국들이 직접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교섭을 통해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당사국들이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진전을 못 봤다든지, 또는 당사국들이 교섭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3자가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는 그런 외교적 수단으로 주선, 영어로는 good offices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 파악, 심사, fact finding, inquiry, 그 다음에 이제 중개, mediation, 그 다음에 조정, conciliat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선, good offices라는 것은 보통 제3자가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양 당사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교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영어로는 이것을 go between, 양 당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go betwee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양 당사자들이 대화를 거부한다든지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 그 제3자가 중간에서 당사국의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또는 당사국이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개입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파악과 심사는 사실상 동일한 것인데요. 이거는 fact finding인데, 분쟁이 경우에 따라서 사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주 핵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명만 제대로 되면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든가, 또 분쟁 해결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분쟁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그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그런 분쟁들이 많았습니다만은 19세기 말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던 게 당시 스페인 영이었던 쿠바에 정박 중인 미국 해군 함정이 폭발을 했어요. 왜 폭발을 했느냐? 이것이 사고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폭파시켰느냐? 이건 뭐 사실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스페인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전쟁으로 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사실만 정확히 규명이 됐더라면은 전쟁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사실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반했을 경우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 파악, 심사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계. 중계는 사실 아까 주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중계는 이제 미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만은 주선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개입인데 중계는 주선에 비해서 제3자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디에이션이 중계는 제3자가 그 제3자는 뭐 국가일 수도 있고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분쟁 해결에 개입을 해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3자가 제시한 그런 분쟁 해결 방안을 분쟁 당사국들이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중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중개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 미디에이터, 그 중개자를 보면은 대체로 강대국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인도와 이제 파키스탄 간의 분쟁에 있어서 과거 소련이 중개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중동 분쟁, 이스라엘과 무슨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런 분쟁에 있어서 아주 단골로 그 중개자로 나서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 그 장관이 중동 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용어가 소위 셔틀 디플로머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계속 양 당사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 당사국이 서로 분쟁을 해결하고 자기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도 가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은 뭐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는 것을 중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는 뭐 굉장히 많이 많은 분쟁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분쟁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외교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 컨실리에이션이 있는데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심사와 중개를 이렇게 합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은 보통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 조정위원회가 먼저 사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규명한 바탕 위에서 양 당사국이 수용할 만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해결 방안을 분쟁 당사국이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 조정위원회는 당사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과거 이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 수단이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수단, 외교적 수단은 뭐 diplomatic means라고 그러고 이제 사법적 수단, legal means이 있습니다. 사법적 수단과 이제 외교적 수단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법적 수단은 법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수단과 사법적 수단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외교적 수단은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사법적 수단은 법을 통해서 법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려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서 분쟁을 해결을 하는 것이죠. 아까 중개나 조정에서 그 중개자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쟁 해결 방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사법적 수단에서 제3자의 그런 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분쟁 당사국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에 근거한다는 것과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법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은 굉장히 다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수단도 재판소의 상설 여부에 따라서 중재재판과 이제 상설재판으로 나눠지는데 또 상설재판이라고도 하고 사법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중재재판은 이제 영어로는 arbitration이라고 그러고 상설재판 또는 사법재판은 judicial settlement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이제 중재재판과 상설재판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야말로 재판소가 상설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중재재판은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재판소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소가 이 판결을 내려서 분쟁을 해결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역할을 다 해서 그 재판소는 이제 말하자면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이것을 ad hoc arbitration 이라고 하는데 ad hoc이라는 이 라틴어는 바로 그것만을 위한 for that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쟁을 위한 그런 재판소. 그래서 판결이 나면은 그 재판소는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중재재판이라고 하고 상설재판소는 애시당초에 이제 재판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소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재판에 적용될 법이 있고 재판 절차도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당사국들은 이제 그 상설재판소에 가서 분쟁을 회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설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물론 중재재판은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고 또 취약점이 있고 또 상설재판소는 또 강점이 있는 반면에 당사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중재재판의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합의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을 합니다만은 상설재판소에는 당사국들이 그렇게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그 발언권이 전혀 없어요. 재판부는 이미 구성돼 있고 당사국들은 분쟁을 재판부에다가 이제 회부할 뿐이죠. 그래서 중재재판과 상설재판에 이제는 차이가 있고 각각 이제 장점과 또 취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분쟁 해결 수단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수단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3자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느냐, 제3자의 개입 여부 및 정도의 관점에서 분쟁의 해결 수단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여기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듯이 이제 분쟁이 이제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사이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A와 B가 교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분쟁을 직접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분쟁 해결의 성격이나 또 과정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의 개입 여부 또는 얼마만큼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분쟁 해결 과정이나 또 심지어 분쟁 해결의 결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쟁 해결의 어떤 프로세스, 다이내믹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수단들의 장단점, 비교 우위를 나름대로 판단한다거나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당사국 통제 개입, 그 다음에 제3자 통제 개입, 이런 축을 통해서 이제 본 건데요. 교섭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국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 통제나 개입은 뭐 제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사국이 그야말로 분쟁 해결 과정을 100% 통제하는 그런 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의 이제 그게 있는 것이 상설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설재판은 어떻게 보면 당사국이 개입하고 당사국이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제3자, 이 경우에는 뭐 그 재판소겠죠. 그 상설재판소가 되겠죠. 그 재판소가 100%까지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100% 통제하는 그런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100%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재판 절차를 이제 정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항상 당사국 입장을 가능한 이렇게 들어주려고 그래요. 당사국 입장을 이렇게 가능하면은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영향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뭐 거의 100% 이것은 재판소에 이제 있는 재판관들이 재판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재판소가 정한 그런 법에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3자 통제가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다양한 이런 수단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제3자 개입 또는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선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상설재판 이런 수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역시 사법적 해결이 외교적 해결보다는 훨씬 더 제3자 통제가 강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 사법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수단의 강점일 수도 있고, 또 당사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교섭이나 이런 것은 당사국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편으로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섭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은 잘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또 이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론으로서 이 수단이 뭐 저 수단보다 낫다, 교섭이 뭐 재판보다 낫다, 또는 재판이 교섭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구체적인 분쟁의 성격, 종류, 또 분쟁 당사국의 성격과 분쟁 당사국 간 관계, 또 분쟁의 맥락 및 환경에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무슨 이 수단이 저 수단보다 낫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 또 분쟁 당사국이 어떠냐, 또 분쟁의 맥락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쟁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분쟁이 있어요. 그런 분쟁이라고 해서 사법적 해결을 못할 것은 아닌데, 또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분쟁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수단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 당사국의 성격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국가들 중에는 그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국가들은 그 자국의 분쟁은 절대 재판에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쟁 당사국들의 성격을 잘 봐야 되고, 또 분쟁 당사국들 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냐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냐 등등, 또 국제법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그런 시각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분쟁이 발생한 맥락, 환경, 이 분쟁을 해결함으로 해서 이 양국 간의 우호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분쟁의 해결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태 어떤 포괄적인 그런 갈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런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교섭으로 시작을 하죠.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이제 분쟁의 해결을 시도를 보통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교섭이 잘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제3자의 이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제3자가 나서서 돕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사법적인 해결을 또 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이런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섭과 동시에 또 사법적인 수단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단에 무슨 시차적인 그런 프라이오리티가 순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섭도 하고 중개도 하고 또 안 되면은 또 사법적 수단도 동원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수단이 대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지금 이제 분쟁 해결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해결 수단 중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교섭과 그 다음에 사법적 수단의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